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 박지원의 상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요. 학습 활동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과서에서 살폈던 내용 이렇게 기승전결 4단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코끼리를 보았을 때 그 느낀 충격과 그 경이로움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코끼리에 대해서 묘사가 나타납니다. 코끼리의 외양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 이제 코끼리를 본 경험에 끝이지 않고 그거와 관련지어서 혹은 그 코끼리와 관련지어서 그 경험과 관련지어서 깨달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물에 하늘의 이치가 반영되어 있다는 당시 통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로 이어졌었죠. 하늘의 이치에 하늘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우연이다. 그런 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은 고정된 관점에서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위험하다. 곧 다양한 관점에서 만물을 인식해야 하는 이유 로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전수필 한문 사문 중에서는 기에 속한다고 했었죠. 상기니까 그죠?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자 묘사적 비유적 교훈적이다. 코끼리의 외양을 묘사를 했었고 그 다음 그것을 낯선 코끼리라는 대상을 익숙한 다른 사물에 비유해서 나타냈었죠. 그 다음에 깨달은 내용이 교훈적이었습니다. 제재는 코끼리를 본 경험이었고 주제는 획일적 가치와 시각으로 만물을 바라보려는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 즉 다른 말로 열린 시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으로는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적 근거를 들어 사회적 통념을 깨는 철학적 진리를 전달했다. 경험, 코끼리를 본 경험,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코끼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그런 걸 바탕으로 깨달음을 얘기했었죠. 그 깨달음은 사회적 통념을 깨는 철학적 진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비유와 묘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말을 개성적으로 표현했다. 그 다음 문답법을 사용하여 작가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다. 자 여기서 성격, 주제, 특징 이거 중요하고 문제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럼 학습활동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1번 자, 주요 내용을 파악해보자. 먼저 글쓴이가 다녀온 곳은 북경과 열하였죠. 그 다음 글쓴이가 보고 들은 것은 본 것, 코끼리를 봤죠. 그 다음에 동해에서 파도 위에 말이 서 있는 듯한 모습 이거는 과거 경험이긴 하지만 이것도 정리해봤습니다. 과거 경험, 과거에 본 것 동해에서 파도 위에 말이 서 있는 듯한 모습을 봤다. 그것도 본 곳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들은 것은 코끼리 외모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그 다음 강희시대 남해자의 코끼리와 호랑이와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이 글쓴이가 들은 것입니다. 그 다음 글쓴이 주장인데요. 글쓴이 주장은 먼저 두 가지로 나눴네요. 글쓴이가 반박하고자 하는 주장 그 다음에 그냥 글쓴이 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쓴이가 반박하고자 하는 주장은 사회 통념에 대한 반박이 있었죠.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이렇게 정리한 거 볼까요? 하늘이 만물의 생성에 의도를 가지고 개입하였던 주장. 그러니까 만물이 하늘의 이치에 따른 것이다라는 사회적인 통념, 당시의 통념 그것을 반박했었죠. 그 반박한 내용도 글쓴이의 주장에 넣을 수 있겠고 그죠? 글쓴이가 반박하고자 하는 것 반박하고자 하는 것도 글쓴이의 주장에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박은 아니고 그냥
글쓴이 주장만 드러나는 거, 반박하지 않고 바로 글쓴이 주장이 드러나는 것은 이거죠.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만물의 이치는 매우 복잡하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만물을 인식해야 된다. 다양한 관점에서 만물을 인식해야 된다. 이것이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학습활동 보면 주장을 두 가지로 나눴다는 거. 반박하고자 하는 주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글쓴이 주장. 반박하고자 하는 주장은 만물이 하늘의 이치에 따른 것이다라는 것을 반박했고 그것이 글쓴이 주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 부분 다양한 관점에서 만물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학습활동 2번 보겠습니다. 자, 갈로 1번 다음을 참고하여 이 작품에서 사실이나 경험을 서술한 부분, 교훈이나 이념을 전달한 부분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자, 교술이라는 갈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이 나오네요. 앞서 우리가 1차 시 때 공부한 겁니다. 교술은 사실이나 경험을 서술하거나 교훈이나 이념을 전달하는 갈래다 하면서 이런 갈래들이 속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사실이나 경험을 서술한 부분을 찾아라고 했습니다. 사실이나 경험을 서술한 부분은 이겁니다. 이렇게 적어보니까 1번 문제에서 글쓴이가 보고 들은 것을 정리해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글쓴이가 보고 들은 것, 그 보고 들은 것이 결국은 경험이 되는 거니까 그 내용이 답입니다. 코끼리를 본 경험, 동에서 무언가를 본 경험, 코끼리 외모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강희시대 남해자의 호랑이와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 대체로 처음부터 201쪽 21번째 줄까지 21번째 줄까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대체로 사실이나 경험이죠. 그죠? 보고 들은 거 사실이나 경험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글쓴이의 생각이 조금 나와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처음부터 201쪽 21번째 줄까지는 사실이나 경험 중심이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교훈이나 이념을 전달한 부분은 그 뒷부분이었죠. 그러니까 글쓴이는 사실이나 경험을 서술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사실이나 경험과 관련지어 글쓴이가 깨달은 바가 교훈적인 내용이었죠. 그죠? 그런 교훈과 이념을 그 뒷부분에 서술했다. 이 글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실이나 경험을 먼저 서술하고 그거와 관련지어 깨달은 내용을 교훈이나 이념으로 전달했다. 다음 갈로 2번 보겠습니다. 독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대상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글쓴이가 활용한 표현 방법들을 이야기해보자. 독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대상은 바로 코끼리죠. 그죠? 코끼리를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글쓴이가 활용한 표현 방법은 유사 체험을 끌어왔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코끼리를 봤을 때 그 경이로움을 말하기 위해서 그 비슷한 체험, 동해에 갔을 때 파도 위에 말이 서 있는 듯한 모습을 봤는데 그때의 느낌을 끌어들인 거죠. 그 다음에 낯선 대상을 익숙한 대상에 비유하여 묘사했다. 코끼리가 당시 사람들에게 낯선 대상이었죠. 이 낯선 대상을 어떤 코끼리의 외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익숙한 대상에 비유하였죠. 꼬리는 어떻고 몸뚱이는 소의 몸뚱이고 꼬리는 당나귀 꼬리요. 무릎은 낙타고 호랑이 발굽이요. 기타 등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대상에 비유하여서 코끼리의 외양을 묘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사 체험을 끌어옴. 낯선 대상을 익숙한 대상에 비유하여 묘사함.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글쓴이가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활용한 근거 제시 방법들을 말해보자.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제시한 방법은 문답법. 아까 확인했었죠. 그 다음에 타인의 주장을 인용하고 그에 대한 반박, 문답법을 활용한 부분에서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경전, 주역을 인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답법 활용, 타인의 주장 인용과 그에 대한 반박, 경전의 인용.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아래 활동을 통해 조선 후기 교술 갈래의 특징을 탐구해보자 하면서 동명일기라는 작품이 실려 있네요. 동명일기는 자, 맨 밑에 보면은 의유당이라고 되죠. 의유당 김씨라는 사대부 여인입니다. 사대부 여인 의유당 김씨의 동명일기인데요. 이 동명일기는 해돋이 광경을 본, 여기 왼쪽에 작품 설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해돋이 광경을 보러 왕래하는 사이에 보고 들은 일들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해돋이죠. 그죠? 해돋이의 장관을 소술한 작품이다. 그러니까 동해에 해돋이를 보러 가서 그때의 경험을 소술한 한글수필입니다. 한글수필인데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홍색이 거룩하여 붉은 기운이 하늘을 뛰놀더니 이랑이 소리를 높여 하여 나를 불러 저기 물밑을 보라 외치거늘. 지금 이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일출을 보러 가서 일출을 기다리고 있는데 해가 또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일출 못 보겠다. 벌써 구름 속에 해가 가려져서 벌써 일출 벌써 이루어진 거다. 우리 구름 속에 가려져서 일출 못 봤다. 극하고 아니다. 오늘 일출이 장관이다. 일출 볼 수 있다. 그렇게 의견이 분분하던 사이에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막 일출이 시작하려고 하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이랑은 주가 나와 있죠. 같이 갔던 기생입니다. 이 의유당 김씨는 사대부 여인입니다. 함흥판관으로 갔던 남편에게 졸라서 여기 일출이 유명하다 하던데 나 일출 꼭 보고 싶다. 몇 번이나 조르고 졸라서 이제 일출을 보러 가게 됐거든요. 그때 보러 갈 때 여러 일행이 함께 같이 가게 됩니다. 그때 이랑이라는 기생도 있었죠. 자, 이랑이 저기 물밑을 보라 외치거늘 이제 막 일출이 막 시작되는 겁니다. 급히 눈을 들어보니 물밑 홍은을 헤치고 큰 실오라기 같은 줄이 붉기가 더욱 기이하며 기운이 진홍 같은 것이 차차 나와 손바닥 넓이 같은 것이 금은밤에 보는 숯불빛 같더라. 자, 여기서 홍은이 나오는데 홍은은 붉은 구름이죠. 그러니까 붉은 구름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붉게 물든 바다를 비유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 밑에 홍은이니까 물 밑에 지금 동해를 바라보고 있죠. 그죠?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동해를 바라보고 있는데 물 밑에 있는 붉은 구름이니까 붉게 물든 바다입니다. 그 붉게 물든 바다를 헤치고 큰 실오라기 같은 줄이 떠오릅니다. 이 줄이 뭐냐면은 아직 해가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여기서 줄을 그을 건데 붉은색 줄 긋는 것은 해 주변의 붉은 기운입니다. 해 주변에 일단 붉은 기운이 먼저 딱 떠오릅니다. 자, 큰 해오라기 같은 줄이 붉기가 더욱 기이하며 기운이 진홍 같은 것이 차차 나와 손바닥 넓이 같은 것이 금은밤에 보는 숯불빛 같더라. 그러니까 큰 실오라기 같은 붉은 실오라기 줄이 탁 떠오르는데 점점 나와서 손바닥 넓이 같은 것이 되죠. 계속 아직 해는 아니고 해 주변에 그 붉은 기운입니다. 그것이 숯불빛
같더라 하면서 계속 이제 비유를 하면서 해 주변의 붉은 기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해 주변에 그 실오라기 같은 줄기가 딱 줄이 딱 떠오르고 그게 점점 떠오르니까 손바닥 넓이 같은 것이 되는데 아주 붉습니다. 숯불빛 같더라라고 비유했고요. 차차 나오더니 그 위로 작은 효리밤 같은 것이 붉기가 호박구슬 같고 맑고 통랑하기는 호박도건 호박보다 더 곱더라. 자, 여기서 이제 그 위로 작은 효리밤 같은 붉은 것이 떠오르거든요. 이게 바로 해입니다. 자, 동그라미 한 것은 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해가 떠오르는데 호박구슬 같고 호박이라 하면은 누런색의 옛날에 그 보석입니다. 호박구슬 같고 맑고 통랑하기는 호박보다 더 곱더라 하면서 표현을 했고요. 그 붉은 위로 훌훌 움직여 도는데 처음 났던 붉은 기운은 처음 났던 붉은 기운이니까 이 실오라기 같은 그 붉은 줄을 말하는 거겠죠. 그 처음 났던 붉은 기운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백지반장 넓이 많지 반드시 비치며, 그러면 이 백지반장 넓이의 이것도 해 주변의 그 붉은 기운이죠. 그죠? 처음 났던 붉은 기운이니까 백지반장 넓이 많지 반드시 비치며 밤 같은 기운이 해가 되어 차차 커가며, 그 밤 같은 기운이 해가 되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한 것이 해입니다. 그럼 해가 되어서 차차 커가면 뭐가 되냐면 큰 쟁반만 하다. 이 큰 쟁반은 해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 밤 같은 기운이 점점 해가 되어서 차차 커가면서 큰 쟁반만 해졌다. 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큰 쟁반만 하여 불긋불긋 번득번득 뛰놀며 적색이 온 바다에 끼치며 먼저 붉은 기운이 차차 가시며, 자, 그러면 먼저의 붉은 기운은 해 주변의 붉은 기운이죠. 그게 이제 차차 가십니다. 해 흔들며 뛰놀기 더욱 자주 하며 한같고 독 같은 것이 좌우로 뛰놀며, 자, 이 붉은 기운이 차차 가시며 한같고 독 같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좌우로 뛰놀며, 좌우로 뛰노는 거니까 해 주변에 뛰노는 해 주변의 붉은 기운이죠. 황홀이 번득여 양눈이 어지러우며 붉은 기운이 명랑하여 첫 홍색을 해치고 천중에 쟁반 같은 것이 수레바퀴 같아 물속으로부터 치밀어 받치듯이 올라붙으며, 자, 쟁반 같은 것이 수레바퀴 같다겠죠. 좀 더 커진 겁니다. 해가 조금 더 뛰어 올라왔으니까 수레바퀴 같다라고. 이것도 해를 나타내는 말. 물속으로부터 치밀어 받치듯이 올라붙으며 항독 같은 아까 항아리 같고 독 같다 그랬죠. 항독 같은 기운은 쓰러지고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항독 같은 항아리 같고 독 같은 기운은 이제 쓰러지고, 처음 붉어 겉을 비추던 것은 뭐요? 소혀처럼 드리워져 물속에 붕덩 빠지는 듯 싶더라. 자, 붉어서 겉을 비추던 것은 소혀처럼 드리워. 소혀처럼 이것도 역시 해 주변의 붉은 기운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해가 막 떠오를 때의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1번. 위 작품에서 묘사하고 있는 대상의 변화를 순서대로 적어보자고 했는데, 자, 이것은 해 주변의 붉은 기운하고 해하고 그러니까 같이 뒤섞어서 문제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자, 우리가 앞서 봤었죠. 그죠? 여기서 대상은 해가 떠오르는 해를 중심으로 보면은 해오리 밤 같은 것이 큰 쟁반만 했고 큰 쟁반만 한 것이 수레바퀴 같다 해서 해를 중심으로 본다면은 해오리 밤 같은 것이 큰 쟁반만 하고 수레바퀴 같다. 이렇게 변화 과정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해가 떠오르기 전 혹은 해가 떠오르면서 그 주변에 있는 해 주변의 어떤 붉은 기운이 변화된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한문 산문인 상기와 한글 산문인 동명일기를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비교해보자 라고 했는데 일단 제재는 둘 다 여행 경험이죠. 그죠? 여행 경험이니까 크게 보면 제재는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물론 상기는 코끼리를 본 경험이고 동명일기는 해돋이를 본 경험. 구체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크게 보면 여행 경험이다. 공통점으로 묶을 수 있겠습니다. 서술된 경험의 특성은 경험의 사실성, 둘 다 사실적인 경험이 부각됐고, 그 다음 표기수단은 상기는 한문으로 원래는 기록되어 있었다고 했었죠. 우리 교과서 거는 번역된 거고, 그 다음 동명일기는 원래부터도 한글로 표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 교과서에 실린 부분은 지금 현대의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어로 약간 번역해서 좀 바꿔서 표현한 것이긴 하지만 조선 후기 창작할 때도 한글로 표기를 했었습니다. 서술성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그것도 차이점에 넣는 건데 상기는 경험을 기록하고 그 기록이 깨달음으로까지 이어지죠. 그죠? 경험이 나오고 그 경험이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이게 특징인데 동명일기는 경험의 기록, 경험으로만 끝난다라는 거죠. 그 경험, 해돋이를 보러 가는 어떤 오갈 때, 해돋이를 보고 오가는 왕래할 때의 사건, 그 다음에 해돋이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의 사건, 그 사건 소술, 그 다음에 일출할 때의 어떤 묘사와 감상, 이렇게 경험의 기록으로 끝난다. 뭐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그게 차이점이겠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문학생활화의 관점에서 조선시대 교술갈래가 지닌 의의를 이야기해보자. 자,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예전 동아시아에서는 작가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은 일과 그로부터 생겨난 감정이나 생각 등의 기록 모두를 문학에 포함하였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교술갈래에서도 작가가 생활 속에서 경험한 일을 문자로 남기는 행위, 즉 기록성이 중시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조선시대 교술갈래 특징, 그러니까 그 시대의 다양한 생활 모습과 사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겪은 일과 그때 생겨난 감정, 생각을 모두 문학에 포함시켰다라는 것. 생활에 밀착된 글쓰기 태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다양한 생활 모습과 사상 등을 확인할 수 있음. 그 다음 생활에 밀착된 글쓰기 태도를 살펴볼 수 있음. 다음 4번을 보면은 학습활동 4번을 보면은 안조안의 만원사라는 작품이 나와 있죠. 그죠? 안조안의 만원사라는 가사 작품인데요. 요거는 중간고사 이후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조안의 만원사는 모의고사에 간혹 나오는 작품이라서 중간고사 이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207쪽입니다. 207쪽에 보면 이제 이야기 더하기 나오네요. 먼저 작품 이야기 하면서 상기에 대한 간략한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한문양식, 교술갈래, 논설, 전, 행장 등이 있다. 그 다음에 한글 산문도 포함된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이제 상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상기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낯선 존재였던 코끼리를 접하게 된 체험을 기술했다. 근데 그걸 그치지 않고 코끼리로부터 촉발된 자신의 사상을 펼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수업하면서 다 언급했던 내용인데 여기 정리되어 있네요. 간단하게 줄 긋고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작가 이야기 보겠습니다. 작가 박지원의 얘기인데 자, 요것도 볼까요?
열하일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청나라 고종 걸륭제의 칠순잔치를 축하하는 사신단을 따라 북경과 열하를 방문했던 박지원은 자신의 낯설고 새로운 경험을 열하일기라는 기록으로 남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으로 해서 박지원의 상기라는 한문수필을 공부했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등교 후에 선생님께 직접 질문을 하기 바랍니다.